안녕하십니까, 박공수입니다. 오늘은요, 헌법의 발견 제19회 헌법 27조의 법관과 법률에 의한 재판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먼저 헌법 조항을 보면은요, 27조 1항과 4항에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항에는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사항에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앞의 평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 법 앞의 평등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성별 차별, 종교적 차별, 신분에 의한 차별, 인종차별, 각종 차별을 받지 않을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거라면은 좁은 의미로 좁혀놔서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땐 바로 이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 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있어서의 평등 역시도 절대적 평등으로서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이런 재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법조문에서 법관에 의해서, 즉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은요. 당연히 법관의 독립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그 법관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또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법관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재판이 좌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법관이 맡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만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판결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생긴 의구심인 거죠. 그만큼 현실과 일치하고 있지 않은 헌법 규정이 현실과는 괴되어 있는, 그건 당연히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이 조항도 현실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무죄로 추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나 강압 수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잘못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늘 있는 거잖아요. 혹은 강압과 과잉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그 관점을 유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심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정이라는 것은 2심 혹은 뭐 대법원까지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즉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자주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를 봤더니 대략 17년, 18년 동안에 540건이나 있어요. 1심에선 유죄 판결인데 2심에선 무죄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오심인 거죠. 그것도 상반된 거로 판결이 났으니까 1년에 대략 한 30건 정도가 이렇게 뒤집히는 판결이 나오는 걸 보더라도 오심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다, 일상적인 거다. 그런 점에서 조사 단계에서 혹은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혹은 1심 단계에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확정해 놓고 보도하거나 그 개인을 다루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현실에서는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수사관이라든가 검찰의 말만으로 죄인으로 확정을 짓고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 언론은 검찰의 공소장이라든가 발표 내용만을 주로 싣죠. 재판 결과는 나중 문제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의 현실 괴리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올려놓은 그림 중에는 오노레 도미에의 변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럽의 풍자 화가죠. 특히 이 사람은
법조인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고 재판정의 그림을 풍자적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만큼 현실에서 재판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인데요. 보면은 재판정에서 지금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성이 이제 피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편에는 방청객들이고, 그럼 이 앞쪽에 판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끌이라는 말 쓰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한다 그럴 때 영끌인데, 영끌 변론 느낌이 딱 들어요. 진짜 온몸을 던져서 변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정을 한번 보세요. 거의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 느낌이 그대로 표정에 다 드러나고, 팔까지 막 동원해 가면서 열렬한 변론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변호사보다도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의 모습이에요. 제일 눈에 띄는 게 표정이에요. 웃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피고의 모습과는 상반되잖아요. 아주 여유만만해요.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요. 눈은요, 오히려 옆을 보고 있어요. 즉 재판장을 보거나 변호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초조한 눈길이 아니라 딴청 피우고 있듯이 옆을 보고 있고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자세도 긴장되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이 여인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재판하지만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고, 나는 무죄나 이런 거로 나가게 될 거야. 결정이 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장을 보아하니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 강자라고 하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재판은 요식행위고 이미 뭐 검사든 판사든 다 손을 봐뒀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야 라는 안도감이 오히려 이 여성의 그 표정이나 자세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미라는 화가는 바로 그걸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재판이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한국의 전관예우, 그걸 범죄라고 말해야 되겠죠. 전관예우 범죄가 떠올라요.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한 중학생 정도만 되면 뭘 뜻하는지 다 알아요. 직전까지 판사나 검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최대한 그 1, 2년 동안은 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약하게 기소하거나 혹은 무죄 선고를 해주거나, 판사 입장에서는 혹은 가장 가벼운 형을 주거나 하는 것을 전관예우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그 1, 2년 동안에 돈 가진 사람들이 그 변호사에게 모일 테니까요. 떼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상식처럼 통하는, 흔히 이제 하는 말로 부장검사 혹은 부장판사 출신이면은 1억에 1년에 한 30억 정도를 버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버는 건데, 예전에 안대희라는 총리 후보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5개월 동안에 16억을 번 걸로 나왔잖아요. 5개월 동안에 16억. 그거는 전관예우 관행 아니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관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전관예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판사와 검사 스스로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당연히 전관예우 관행에 의해서 부를 단기간에 거머쥐는 것도 있지만, 또 재판 과정에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에는 권력에 대한 것도 있겠죠. 권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또 압박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이 도미의 또 다른 변론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상반된 느낌을 주죠. 벌써 뒤편에 있는 피고인이요, 가난해 보여요.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요. 모자를 이렇게 말아주고 있는 모습이나 깊게 패인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활이 넉넉치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변호사의 표정이나 자세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내가 뭘 더 어쩌라고, 나보러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무죄 혹은 형을 덜 받기 위해서 이 피고는 막 변호인에게 사정하고 있는 건데, 재판이 호락호락하게 전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돈이 많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에 다분하다라는 점에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의 권리라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의 어떤 정의의 여신상은요, 오른편에 제가 실어놓은 그림 있죠? 갈시어트라는 덴마크 조각가의 작품인데요. 등에 업힌 정의 여신상이에요. 보면은 들고 있는 저울 자체는 평형이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공평한 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정의의 여신 스스로가 아주 깡마른 사람 위에 무등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정의에서는 되게 비대해요. 다시 말해서 현상적으로는 평등한 재판을 하지만 평등한 정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 자체가 혹은 그 법을 행사하는 권력 자체가 차별 위에 서 있다. 수직적 차별 구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 조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실에서의 정의의 여신, 또 현실에서의 법정의, 또 법의 공평성은 이런 식의 모습을 하는 걸로 보통 나타난다. 그래서 저울은 현상만의 공평함으로, 그 다음에 원래 들고 있어야 될 칼은 자신들을 지탱하는 지팽이로 변해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먼저 금전적인 촉수가 작용을 하죠. 금전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관예우 관행을 통해서 변호사 개업 후 떼돈을 버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주요 직책으로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연봉이 보장되는 거죠. 근데 로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엄청난 연봉으로 쓰고요. 그리고 권력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것은 권력의 외압을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법원 자체가 권력화돼 있잖아요. 위계화돼 있잖아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내에서 승진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승진 코스를 얼마나 어떻게까지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관예우의 정도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퇴임 이후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접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승진에 목을 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요, 법관 승진 제도가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승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처음에 업무를 시작한 지방법원에서 퇴임할 때까지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사회에 관행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수직적인 위계 속에서 승진만을 바라보면서 사다리 오르기에 급급한, 그 사다리 오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권력에 의한 또 위계에 의한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우리는 법 그러면은 공평성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고, 그건 법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동등하게 대우한다. 우리 흔히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한다, 대응한다라는 것을 법이 가지고 있는 공평성의 마치 상징처럼 처음부터 그런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잖아요. 제가 실어놓은 함무라비 법정 그 조각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 함무라비 법정 조각의 이고요. 그 밑에 글씨로 촘촘하게 그 법전 내용이 쓰여 있어요. 오른쪽은 태양신이에요. 어깨 쪽으로 이렇게 막 열기 같은 게 이렇게 피어오르죠. 태양신을 표시하는 거고요. 왼쪽이 함무라비 대왕이에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마치 십계명이 신으로부터 받았듯이 계율을, 마찬가지로 이 법전의 내용도 신으로부터 부여된 절대적인 거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의 내용이요. 실제로는 달라요. 실제 법조항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같은 신분에서 눈을 뺀 자는 눈을 뺀다. 그리고 또 이를 뺀 자는 이를 뺀다. 그러니까 같은 신분 내에서만 처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귀족의 눈, 귀족의 이를 뺐을 때는 딱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진다. 누구에게나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요. 귀족이 평민 눈을 못 쓰게 하면 은 1만화, 노예 눈을 못 쓰게 하면 그 절반을 지불한다.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는요, 눈을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벌금만 내면 돼요. 그리고 노예로 가면은 그 벌금 액수도 더 줄어들어요. 철저하게 위기화된, 신분화되고 차별화된 조항이에요. 그리고 남의 노예를 죽인 자는 주인에게 노예값을 물어준다. 죽여도요,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고요. 노예가 지위를 부인하면 주인은 그의 귀를 자르게 되어 있어요.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귀를 잘라버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왕궁과 사원은 절도범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권력자의 재산을 훔치거나 사원의 재산을 훔치면 그냥 즉각 사형에 처하도록 굉장히 차별적인 법조항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고, 그만큼 이걸 흔히 함무라비 법전은 성문법의 시초라고 말하잖아요. 성문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법이라는 것들은 공평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신분을 비롯한 또 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이 법이다. 자, 그러면은 법 내용만 공평하게 만들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불공평의 요인이 생겨나는 거니까요. 즉 재판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는 재판관도 인간이잖아요. 특히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유혹이라는 게 있고요. 부당함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국민주권에 대해서 지극히 인색했던 파스칼조차도 이렇게 얘기해요. 팡세에서. 이 사람은 국민주권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재판관도 주위에서 소음이 일어났을 때 혼란되지 않을 정도로 초연하게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 사고 방해에 대포 소리도 필요 없다. 그냥 풍향기나 도르래의 작은 소리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훌륭하다고 평판을 받는, 아주 존경을 받는, 공평하다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주위에서 소음이 일어나면은 사고가 혼란된다. 공평한 판결을 못 내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재판에 대한 외부 간섭이겠죠. 권력이라든가 부에 의한 간섭을 말하는 걸 텐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 사고 방해에 대포 소리조차도 필요 없대요. 그럼 대포라는 건 뭘까요? 엄청난 지위가 걸려 있거나 엄청난 부가 걸려 있거나 그 정도 돼야 자기 소신을 꺾고 그 부와 권력에 좇아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풍향기 소리, 도르래 소리, 뭐 이런 거에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조그만한 이익만 제공하도 움직인다. 그게 법관이다. 법관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라는 직업인 개인에게 판결의 정권을 주는 방식의 재판은 왜곡될 수밖에 없죠. 불공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파스칼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현실에서는 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상권분립만으로 공정한 재판, 우리는 사법개혁 얘기하면 맨날 상권분립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상권분립됐다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판관이 인간이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권력과 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익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판을 재판관 개인에게, 직업인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넘어서고자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음 자료를 보면은
외국에서 배심원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뭐 검사나 변호사가 우리 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논변을 펼쳐요. 누굴 상대로? 배심원들을 상대로. 보통 서양에서 배심원들은 15명 내외 정도가 많거든요. 물론 소배심이냐 대배심이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소배심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을 소배심제도라고 해요. 대배심은 기소 여부, 그러니까 기소가 검사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에요. 배심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기소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걸 대배심이라 그래요. 그건 한 20몇 명 정도, 좀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주권자에게. 즉 시민에 대한 재판 권한은 특정 재판관이라는 직업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은 시민 자신이 갖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민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배심원 제도로 나타나는 거고, 물론 배심원 제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 영미계통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발달해 있고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그 참심 제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참심제는 협업에 해당하고요. 배심제는 분업이에요. 분업은 이런 거죠. 유무죄 판결은 권한은 배심원에게 있다. 형량은 판사가 내린다. 이게 분업 체계고요. 그다음에 참심제는 뭐냐면은 협업이에요.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 모두를 배심원과 같이 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은 대체적으로 참심제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 영미계통은 주로 배심원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면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죠. 그리스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배심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이었다. 매해 추첨으로 후보 6,000명을 뽑았고 재판 당일에 2차 추첨을 했다. 아테네 시민에게 배심원은 민주시민의 표시이자 권한이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배심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배심원할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을 후보 명단으로 갖고 있다가 재판을 앞두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무작위 추첨. 그리스에서는 재판 당일에 2차 추첨을 했어요. 그럼 왜 당일에 2차 추첨을 하냐? 왜 추첨 방식으로 하냐?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20명 정도의 배심원을 어떻게 매수할 거며, 그것도 당일날 추첨하니까, 또 하루 전에 추첨하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외부의 권력과 부로부터의 외압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한 거죠.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 이런 배심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 이전의 왕정 과두정에서는요, 재판관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권력과 부에 휘둘리더라 계속.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민주정에 와서 재판제도를 바꾼 겁니다. 배심원 제도로. 재판에 대한, 시민에 대한 재판 권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시민 자신이 가져야 된다라는 원리를 표명한 거고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 아테네 민주정의 배심원 제도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 없어요. 재판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란 걸 하고 있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흉내내기예요. 아마 국제무대에서 배심원 제도가 없는 게 좀 창피했었나 봐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우리도 한다, 배심원 제도 비슷한 걸 한다라고 형식을 만들었는데 권한이 없어요. 건의만 할 수 있어요. 건의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배심원의 판결 권한은요, 유무죄에 대한 판정권이에요. 아무리 판사가 저놈 저거 분명히 죄가 있는데 해도 배심원들이 무죄 그러면 더 이상 재판은 열리지 않아요. 끝이에요. 그게 권한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건의만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배심원 재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재판관에게 권한이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파스칼이 말했던 대포 소리만이 아니라 풍향기라든가 작은 어떤 도르래 소리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점에서
재판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고민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는 재판관을 시험 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선출제도 일정하게 필요하다. 모든 재판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원 판사에 대한 주권의 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있었어요. 4.19 직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을 선출하는 내용을 헌법에 넣었어요. 그리고 선출이 이루어지는 선거 직전에 5.16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5.16 이후 헌법에서는 대법원 판사에 대한 선출 조항이 빠졌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60년이 되도록 대법원에 대한 국민 주권의 실현이 사라진 채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적어도 대법원 판사에 대한 국민적 주권의 실현, 선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시민적 참여, 즉 모든 권한을 재판관에게 맡겨두는 것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헌법, 재판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조항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의미가 있었으면 구독과 추천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